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 2달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을 쉬었던 이유는 같이 하던 분들이 하차를 하시고 저 혼자 남게 되었는데, 혼자도 해볼까 하다가 그냥 쉬기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14년 제5회를 읽었고요. 황정은 작가님의 대상작을 읽어보았습니다. 요거를 그동안 제가 진행 방식이 얼굴만 나왔었죠. 근데 그 방식도 물론 뭐 좋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책을 같이 보면서 저의 생각을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일단 황정은 작가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이고요. 이분을 알게 된 건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책보다 말을 통해 먼저 알게 된 분이에요. 이분의 그 글도 좋지만, 저는 한번 기회가 되시면 황정은 작가님의 팟캐스트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을 잘 하시거든요. 말을 잘한다는 게 뭐 유창하고 뭐 말을 빨리 하고 재밌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을 조곤조곤 하시는데 섬세하게, 예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감수성이 되게 예민하시다. 그런 부분이 저와 결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황정은 작가님이 저의 이상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상 2014년 5회 대상을 타셨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상류엔 맹금류라는 제목이죠. 이게 좀 뭐랄까, 이 제목 자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선뜻 와닿진 않더라고요. 맹금류? 맹금류라고 하면 독수리, 매 이런 아이들이겠죠? 가장 상위 포식자입니다. 하늘, 공중 나는 애들 중에서요. 근데 상류에는 맹금류라니 도대체 뭔 소린가? 이 글을 다 읽어보고 나면 그런 소리구나 알게 되는데, 저는 제목도 잘 지었다고 봐요. 이게 세 글자 세 글자 있기도 하고, 이걸 보면 되게 뭐랄까 의문을 품게 되잖아요. 어떤 책을 읽을 때 물음을 갖게 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서스펜스를 일으키죠. 상류엔 맹금류 뭘까? 이 질문을 하나 품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 맹금류가 나오지? 이런 의문이 있죠. 그리고 첫 문장, 나는 오래전에 제이와 헤어졌다. 요 문장이 압권이에요. 정말 좋다고 봅니다. 소설은 첫 문장이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이걸 보고 이 문장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끝까지 읽는 거죠. 근데 나는 오래전에 제희와 헤어졌다. 제희는 누굴까? 왜 헤어졌을까?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제이와 헤어진. 근데 그것들이 끝까지 읽어봐야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문장을 잘 던진 거죠. 이것도 제목도 질문을 던지고 첫 문장도 질문을 품게 했다.
탁월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나는 오래전에 제이와 헤어졌다. 헤어질 무렵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는 것이 없다. 나눈 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즈음엔 제이네까지 갈 일이 있어도 아내는 들어가지 않고 집 앞에서 헤어졌다. 요게 첫 문단인데요. 요거는 저의 이제 일상적인 경험이랄까? 저도 예전에 누군가와 헤어졌는데 보통 헤어지는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없죠, 거의.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헤어졌으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대화를 거의 안 했겠죠. 요런 상황. 요런 상황은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특수한 상황보다는 보편적인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보편성이 중요한 이유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빈번하게 경험을 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근데 헤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화가 일일이 다 기억이 난다. 이러면 좀 보편적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나도 그랬지. 나도 그때 그랬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해보면 두 번째 문단이 또 중요합니다. 제희의 이름은 제희. 자, 요거 재밌어요. 제희의 이름은 제희. 제희가 아니라 제희. 이름을 말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희는 자기 이름에 모음을 일러 주었다. 아이 말고 어이, 제희 말고 제희. 제희에게는 누나가 넷 있었다. 막내가 제희였는데 딱히 아들을 바란 출산의 결과는 아닌 듯했다. 제인의 어머니가 장사로 너무 바빠 아이를 떼러갈 시간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자라는 동안에도 제인은 아들이라고 딱히 대우를 받거나 혜택을 누린 것이 없었다. 적어도 내가 들은 바로는 누나들과 공평하게 먹었고 얻어맞았고 나누어 받았다. 요 문단도 참 좋은 게 왜 좋은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이의 이름은 제희. 이런 케이스 많죠. 이름을 말할 때마다 자기 이름의 모음을 알려줘요. 아이 말고 어이야. 제이 말고 제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케이스입니다. 제이란 이름 자체는 흔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혜인, 이름이 혜인이야. 그러면 아이 말고 어이 뭐 이런 식으로 여의 말고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우리나라 말은. 이런 케이스 한 번쯤은 겪어보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아이, 뭐, 해인 경우, 뭐, 애인이다. 뭐, 이러시면,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보편적인 거죠. 제희의 이름은 제희. 이게 살짝 유머러스 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제이라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좋았어요. 이 부분. 자, 보편성이 계속 드러나죠. 헤어질 때도 나는 대화가 없었어, 거의. 기억이 잘 안 나. 그리고 제이의 이름은 제희. 요 부분도 참 좋고요. 그 아래쪽에 누나가 넷 있었다. 이럴 때 보통 우리가 품는 의문이 그럼 아들 낳으려고 딸을 넷이나 낳았구나. 보통 그런 케이스 많죠. 우리 윗세대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알고 쓴 문장이죠. 막내가 제희였는데 딱히 아들을 바란 출산의 결과는 아닌 듯 했다. 그러니까
작가는요, 어, 보편성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작가는 특수한 것만 써야 돼. 특수한 것. 창의적인 것을 보통 특수한 것으로 오해하죠. 독특한 것. 아주 독특한 인물. 그런 인물을 구현해야 돼. 누구도 만들어내지 않았던, 그런 아주 독특한 사건과 독특한 성격, 어, 독특한 인물과 독특한 배경. 그러면 소설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소설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젊은 작가상 읽으면서 깨달은 바는 보편성에 호소하고 있다, 작가들이. 우리가 이게 한국에서 소설을 쓴다는 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나도 그랬지. 나도 그랬어. 그게 시대를 대변하고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 보편성이 중요하다. 보편적인 문장을 쓰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국인이라면. 근데 이거는 외국에서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한국인이 봤을 때 좀 의아할 수도 있죠. 하지만 2000년대에 한국인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상징하는 거죠, 이 소설은. 그래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막내가 제이였는데 딱히 아들을 바란 출산의 결과는 아닌 듯했다. 제인의 어머니가 장사로 너무 바빠 아이를 떼러 갈 시간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재밌는 이유죠. 너무 바빠서, 장사가 너무 바빠서 아이를 떼러 갈 시간이 없었어. 자라는 동안에도 제인은 아들이라고 딱히 대우를 받거나 혜택을 누린 것이 없었다. 음. 적어도 내가 들은 바로는 누나들과 공평하게 먹었고 얻어맞았고 나누어 받았다. 자, 요 부분, 누나들과 공평하게 먹었고 얻어맞았다. 요거 웃겨요. 중간에 딱 넣어놨죠, 일부러. 얻어맞았고, 공감이 막 갑니다. 아주 이 두 문단은 아주 잘 쓰여진 문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문단이 그렇지만요. 인트로가 참 좋습니다. 몰입하기 참 좋고요. 자,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봤는데 전체 구도 면에서 보면 오래전에, 그러니까 제이와 헤어진 상황이 나와요. 헤어졌어? 왜 헤어졌을까? 그걸 끝까지 갑니다. 그 물음표는. 왜 헤어졌을까? 제이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고요. 누나가 내딛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설은요, 소설 글이라는 거는 뭐 글과 말의 차이랄까요?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이 소설을 뭐 제이가 만약 친구라고 쳐봐요, 진짜 친구. 그러면 제이에 대해서 내가 뭐 주저리 제이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이제 제이에 대해서 풀어넣는 것, 그런 어떤 사실의 모음과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사실의 모음, 제이에 대해서 나의 감정, 그 모음과 이 소설에서 묘사된 제이의 모음은 같겠죠.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말로 그렇게 풀어내는 건 중구난방이에요. 말이 끊기기도 하고 맥락이 단절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막 논리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말로 억지로 풀어내면. 그런데 문학이라는 건 어떤 순서로,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문장 뒤에 어떤 문장이 와야 되고 어떤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와야 되고, 이게 어떤 정합성이랄까요?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설이 쓰기 어려운 것이죠. 작가는 그 인물을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머릿속에 또 입안에 굴리고 있을 텐데, 그 언어들, 사건들, 사람을요. 그리고 이걸 풀어서 써야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제가 제이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그럼 어떤 말을 먼저 써야 될까요? 아무 문장이 없다고 치면.
이거 되게 막막합니다. 써본 사람은 알 거예요. 막연해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되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쓰더라도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 또 우연에 따라서 어떤 문장이 선택될지 몰라요.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소설은 대상을 받았기도 했지만 사실 완벽합니다. 이 문장 뒤에는 이 문장이 와야만 했어요. 자,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문장 뒤에 이 문장을 쓰는 거. 자, 만약에 이 문장을 제가 생각했다고 쳐봐요. 나는 오래전에 제이와 헤어졌다. 요걸 첫 문장을 딱 썼어요. 워드 프로세서에. 이 문장 다음에 무슨 문장을 써야 될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나는 오래전에 제이와 헤어졌어. 왜 헤어졌냐면, 뭐, 이러이러한 제이와 싸웠거든? 그래서 헤어졌지. 이런 게 논리적이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말할 때. 그런데 황정우 작가님은 나는 오래전에 제이와 헤어졌다. 헤어질 무렵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써버렸습니다. 확 차이가 나죠. 더 몰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단한 작가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벗어나죠. 벗어나는데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오고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왔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것,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이 문장들의 효과는 무엇인가? 독자들은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장의 배열, 나열이 어떤 몰입도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이 와야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독자들도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읽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음에 어떤 얘기가 오지? 자, 제이는 누나들과 닮았다. 사진은 보면 알 수 있었다. 다들 요모조모 달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 사진 안에서는 공통된 윤곽이 보였다. 그건 물리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어쩌면 분위기 같은 것인지도 몰랐다. 제이는 여자에게 친절했다. 친절하게 굴자고 마음 먹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생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누나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여성성을 내면화한 듯했다. 쟤와 같이 다니다 보면 남자친구라기보다는 자매나 친한 남매 같을 때가 많았고 나는 그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좀 즐거웠다. 자, 이 세 번째 문단도 그렇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앞에 파트는 제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단의 덩어리들이요. 제이, 제이고 그 다음 문단은 아버지고 이런 식으로 문단이 가리키고 있는 지목하고 있는 대상이 달라져요. 구성이 좋은 거죠. 제이에 대한 서술 이 세 번째 문단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나들과 닮았대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걔는 다 이제 집안에 자기 혼자 남자고 다 언니나 동생이 다 여자라서 여자에게 친절하고 여성의 생태를 친절하게 굴자고 마음 먹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생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누나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여성성을 내면화한 듯했다. 요런 내용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걔는 그래서 여성성이 있구나. 자, 보편성이에요. 제가 주목한 바는 이겁니다. 보편성.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쵸? 그 작가는 혼자만의 방 안에 틀어박혀서 상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상상하고 되새겨보면서 이런 문장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들었으니까 나오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이게 보편성이 있는 거죠. 보편을 모르는 작가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을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작가라면요. 그래야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이런 게 보편성이고 이런 게 설득력을 만들어낸다. 제이는 이런 친구구나. 여성스러운 면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그의 제인의 아버지는 한쪽 폐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한쪽 폐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요. 자, 이게 제이에 대한 보편적인 소설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제이와의 사건은 뭐 제이와 헤어진 것도 자세히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이의 성격 묘사, 제이의 전반적인 그 서술이 나오고, 구체적인 사건, 아버지에 대한 사건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한쪽 폐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세요. 젊은 시절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결핵으로 이미 손상된 폐에 암세포가 번졌다는 것이었다. 제인의 아버지는 감기 치료를 하러 병원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았다. 암이 발견된 뒤로는 제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가망은 별로 없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소식을 들은 밤에 제인의 누나들이 마루에 모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수한 거는 폐라는 부위인 거죠. 한쪽 폐를 제거하는 수술. 요건 특수합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어쨌든 집안에 어떤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굳이 암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병이 있을 수 있죠. 병에 걸려서 가족들이 근심하고 가슴 아파하는 경우는 누구나 있죠. 있을 수 있죠. 보편적인 상황이죠. 이런 걸 보거나 듣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인의 가족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제인의 누나들이 마루에 모였다. 제인의 어머니와 제이까지 6사람이 손을 잡고 둥글게 앉아서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자고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다짐했다. 그건 분명한 기도였지만 일방적인 위탁은 아니었고 서로 간의 다짐이자 격려였다. 제이나 제인의 누나들에게는 신이 없었다. 이 문장이 참 휴머니즘적이죠. 따뜻한 느낌이 들죠. 아버지가 아파서 최종 진단을 받았는데 가망이 별로 없고 근데 온 가족이 6사람이 마루에 모여서 손을 잡고 둥글게 앉아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 신이 없죠. 신이 없다. 신이 없었다. 요 문장도 참 특별해요. 잘 썼다고 봅니다.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서로 간의 다짐이자 격려였다. 참 화합이 잘 되는 그런 가족임을 알 수 있죠. 나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그들을 보았다. 이때 이 화자가 제이의 여자친구였을 당시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제이가 손수 개조해서 벽에 걸어둔 선풍기 아래 크고 작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오래된 사진과 액자들, 아름다운 여자, 가장 오래된 사진은 제인의 어머니였다. 흑백 사진으로 결혼하기 직전인 10대 후반에 그 사진을 찍었을 것이다. 햇번 스타일로 머리를 말고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워 보였다. 눈에도 생기가 있고 표정이 풍부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 그들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코스모스와 백일홍 곁에서 멜빵 바지를 입고 찍은 사진.
옛날 집 마당에서 벌거벗고 등목을 하는 마른 아이들. 사진 속 아이들이 모두 그 마루에 모여 있었다. 역경을 함께 이겨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요런 이제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장면인데요. 뭔가 아련해지죠. 흑백 사진. 이걸 만약 영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련해집니다. 사진을 통해서 추억을 되새기는 거죠. 내 사진도 언제고 그 벽에 걸릴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고 나면 또 언젠가 사진 속의 나보다도 훨씬 나이가 든 내가 그 사진 아래 앉아있게 되는 날도 오겠지. 나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 제이와 나는 오래 만났고 서로의 집을 잘 알았다. 아마도 다음번 고난이 닥쳤을 땐 나도 그들과 손을 잡고 이 마루에 앉을 것이다. 제인의 어머니의 화분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 이 고난을 잘 이겨내자고 진심으로 다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자가 지금 뭐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분노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안타까워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을 손을 둥글게 마주잡고 있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그래서 서스펜스랄까요? 이 소설은 한편의 추리 소설 같기도 해요. 왜 추리냐? 왜 제이와 화자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하나의 거대한 줄기, 하나의 끈이 돼서 끝까지 이어집니다.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헤어진다는 건 단순히 뭐 연인이 헤어졌다를 넘어서서 제인의 가족과 이 화자가 단절된 거죠. 이 화자는 이 가족에게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죠. 제인의 아버지는 여름이 끝날 무렵에 수술을 받았다. 6시간이 걸렸는데 예상보다도 긴 시간이었다. 수술을 끝내고 나타난 의사는 피곤해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상쾌한 어투로 경과를 일러주었다. 열고 보니 가슴이 너무 지저분한 상태라서 고름과 이물질을 깨끗하게 걷어내느라고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었다. 유별나게 힘든 수술이었고 한 번 더 이런 수술을 하라고 하면 자기는 사양할 것 같다며 그는 웃었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자, 아버지를 수술한 의사의 입장에서 본 프로센 짧은 단락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잘 쓴 게 이유가 의사 입장에서 쓴 거예요. 의사한테 수술은 일이죠. 뭐 가족한테는 생사가 달린 우리 아버지인데 의사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자기는 뭐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술하고 날마다 수술할 테니까 그 환자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수술을 끝낸 의사가 피곤해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상쾌한 어투로 일을 끝냈으니까 어려운 수술을 끝냈으니까 상쾌하겠죠. 게다가 성공적이었어요. 상쾌한 어투로 가슴이 너무 지저분해서 고름과 이물질을 깨끗하게 걷어내느라고 그 시간만큼 걸렸다. 유별나게 힘든 수술이었고 한 번 더 이런 수술 하라고 하면 자기는 사양할 것 같다면 웃었다. 이런 거 한 번 따라 못할 것 같아. 웃었다. 자, 상쾌한 어투, 웃었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자, 이건 철저하게 그 환자 입장을 헤아린다기보다는 그냥 의사가 수술 상쾌하게 웃으면서 성공적으로 끝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단이 좋았습니다. 의사 입장까지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아버지는 수술을 하셨고요.
그다음 문단이 또 다른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아까도 처음에 말했듯이 어떤 문장 뒤에 어떤 문장이 와야 하는가, 어떤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와야 되는가, 이게 정말 난제거든요. 답이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풀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자, 처음 세 단락은 제이의 전반적인 그 인상, 제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이 아버지가 폐수술한 거.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나는 제인의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고 들었다. 재래시장에서 과일을 팔았고 꽤 규모가 있는 가게로 장사도 잘 되어서 시장 상인들 중에서도 번듯하게 살았다고 했다. 제인의 부모님은 주변 상인들하고 개를 들어서 크게 현금을 돌리곤 했는데 어느 해 제인의 어머니의 소개로 개원이 된 여자가 갯돈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거 사건이죠. 제인의 어머니와는 자매처럼 지내던 사이로 일이 벌어지고 보니 시장 안에서 신용이 있었던 제인의 이름으로 여러 상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리기까지 했던 모양이었다. 모두 합치자 큰 돈이 되었다. 그건 정말 큰 돈이었다. 달아날 것을 작정하고 달아난 사람이라 쫓아갈 길도 찾아낼 길도 없었다고 제인의 어머니는 말했다. 이후의 상황은 제인의 누나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 하던 상인들이 제인의 가게로 몰려와서 박스를 뒤집고 과일을 짓밟았는데 당시 고등학생이던 맞다리까지 찾아와서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든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했던 모양이었다. 제이가 2살이 되었을 무렵으로 제인에는 이때 크게 넘어졌고 그 뒤로 다시는 전과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요런 문단입니다. 자, 근데 아버지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이전에 제일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과거로 돌아갔어요. 제인의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했던, 근데 개를 들어서 크게 현금을 돌렸는데 어떤 여자가 갯돈을 갖고 날랐죠. 그래서 그 빚을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정말 큰 돈을 갖고 날랐고 이 제인의 가족과 연관이 있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제인애한테 이 여자가 갖고 나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거죠. 우린 의논해 볼 때도 없었다. 라고 제인의 어머니는 말했다. 둘 다 실향민이었으니까. 이게 갯돈을 갖고 나른 상황. 물론 이 사건은 특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도 보편적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빚 보증 잘못 써줬다가 그 빚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저희가. 거의 한 30년 된 일인데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줘서 그분이 날랐던 걸로 알고 있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은 30년째 그 이상 빚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집이 한둘이 아니겠죠. 뭐 보증 잘못 써져서 혹은 뭐 저기 나온 것처럼 갯돈 갖고 날라서 뭐 사기당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쯤 있죠. 누구나 있을 겁니다.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혹은 뭐 친구나 이런 케이스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많습니다. 일단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많죠. 하다못해 학자금 대출 받았어. 그거 갚아야 돼. 뭐 집을 샀는데 집도 이자를 내야 되고 뭐 차를 사도 차도 60개월 할부 이렇게 가죠. 그런 거 다 빚이죠, 빚. 돈을 갚는 상황.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가죠. 아까 가족 중 한 명은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이든 빚이 있고 빚 없는 집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뭐 억만장자가 아닌 이상 빚이 있는 상황. 자, 보편적인 상황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이 눈을 볼 때도 없었대요. 실향민이었다. 북에서 내려왔다. 상황이 이러저러하다고 하소연이라도 해볼 연고가 없었다. 그 상황에 머리털 까만 아이만 다섯이지. 우린 딱 두 가지 길을 생각했다. 함께 살든가 함께 죽든가. 이게 참 막막하겠죠. 부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도 5명이나 있어요. 두 가지 길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에서 함께 살든가 함께 죽든가. 처음에 제인의 부모님이 생각해 본 것은 후자 쪽이었다. 함께 죽자. 얼마 절박했으면. 하지만 아이 5과 자신들을 한꺼번에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좀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사는 길 하고 방향을 틀었다고 제인의 어머니는 말했다. 참 사람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제인의 아버지는 사정이 좀 나아질 때까지 아이들을 시설에 넣으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그건 그녀가 반대했다. 입양이라도 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영영 만날 수 없게 된다면, 그걸 또 겪게 된다면.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애들을 어디 뭐 고아원인가 어디 맡겼는데 애들이 입양을 가버린.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데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잠든 아이들 곁에서 제인의 부모님은 다시 생각해 보았고, 이번엔 제인의 어머니가 빚을 두고 멀리 달아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럴 만하죠. 납득이 됩니다. 이것은 제인의 아버지가 반대했다. 그는 자기 잘못도 아닌 일 때문에 범죄자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달아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서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제인의 어머니가 그 말에 공감했다. 거기까지 들려주고 제인의 어머니는 내게 묻듯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은 아이들을 기르며 빚을 갚겠다고 결심했다. 과일 가게와 집을 처분한 뒤 방이 한 개인 새 방을 빌려서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전과 같은 상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사정은 나아졌다고 제인의 어머니는 말했다. 딸들도 거의 시집을 보냈다. 사이들도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녀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아이 5 가운데 누구도 흘리지 않고 어떻게든 끌어안고 버텨서 길러낸 것에 관해 단념하지 않고 가족으로 유지한 것에 관한 자부가 있었다. 제인의 어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여자는 자식을 버린 여자였다. 여기에 부모님의 신념, 성격이 고스란히 나오죠. 물론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빚을 갚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고요. 근데 이 제안을 한 번씩 하죠. 부모님이 한 번씩 합니다. 자, 제인의 아버지가 야, 애들 그럼 상황 나아질 때까지 좀 시설에 넣을까? 요거 아버지의 성격 나오죠. 제안했죠. 아버지 성격 나오죠. 그리고 어머니가 빚을 두고 멀리 달아나는 걸 제안했다. 요것도 어머니의 성격이 나오죠. 아버지의 성격은 어떤가요? 시설에 좀 넣자.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이런 좀 매정하다 그럴까? 시설에 좀 넣자. 어쩔 수 없잖아. 좀 현실적이라 그럴까요? 어머니는 달아나자. 근데 이게 좀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좀 비상식적인 제안처럼 보이죠. 근데 당연히 부모님들은 책임을 애들도 책임지고 빚도 책임지기로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소설에는 보편적인 상황에 보편적 선택을 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누구나 있을 법한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죠. 평범한 사람들이 할 법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삶을 견뎌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좋은 소설인 거죠. 저는 그동안 좀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특별한 이야기 써야 되는데 뭔가 기발한 거 없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다뤄도 된다. 그래도 좋은 소설이 된다. 아주 좋은 소설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소설이 교과서에 실린다면 그때 그러니까 1970년, 80년대, 90년대에 한국의 민중들의 생활상을 잘 묘사한 소설인 거죠. 그런 의미. 자, 여기 넘어가서 독특해요. 여기서 나는 그 제이의 여자친구였던 나죠. 나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다. 제인이 부모님과는 잘 지냈고 존경심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시점의 선택에 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빚을 전부 갚기도 전에 늙어버렸고 제인의 누나들과 제이가 그 몫을 나누어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맏딸인 큰 누나는 진학을 포기하고 전철역에서 보세 의류를 팔았다. 그녀는 수입의 일부를 빚을 갚는 데 보태고 또 다른 일부로는 빚의 이자를 갚는 데 보태고 남은 일부로는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탰다. 그녀가 결혼한 뒤로는 둘째, 셋째, 넷째, 제이순이었다. 제인의 누나들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결혼해서 하는 누나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형편이 그만그만했다. 자, 빚의 대물림. 빚이 그대로 자식들한테 전가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모님은 빚을 전부 갚기도 전에 늙어버렸죠. 야, 평생 빚만 갖고 산 거예요. 한 사람이 돈을 갖고 나르는 바람에 그 부모님만 그걸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식들이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맏딸인 큰 누나는 진학을 포기하고 전철역에서 보세 우유를 팔아요. 수입의 일부를 빚을 갚는 데 보태고 또 다른 일부로는 빚의 이자를 갚는 데 보태고 남은 일부로는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탰다. 이 문장 너무 처절하죠. 너무 혹독합니다. 아, 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녀가 결혼한 뒤로는 둘째, 셋째, 넷째 제이순이었다. 누나들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형편이 그만그만하게 삽니다. 뭔가 울분이 치솟죠. 그래서 나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다. 이 문장. 이게요, 이 소설이 좋은 소설인 게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복합적이에요. 시선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볼 수 있게 하죠. 부모님의 입장을 앞에서 봤어요.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래. 충분히 도덕적이고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요거는 이제 부모님 세대가 한 지금으로 치면 60, 50, 60, 7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나는 지금 한 20대, 30대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20대, 30대가 봤을 때 자식 세대 혹은 친구가 봤을 때 그건 부도덕한 거야. 빚도 전가되고 있어.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두 가지 관점이 섞여 있습니다. 공존하죠. 부모님 세대의 입장과 젊은 세대의 입장, 자식 세대의 입장이 같이 팽팽하게 동등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복합적인 관점인 거죠. 어느 하나의 편을 들지 않고. 근데 어쨌든 화자가 젊다는 거. 자, 화자는 왜 제2의 여자친구로 설정될 수밖에 없었나?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보증이 되죠. 만약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희가 화자면 객관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당사자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파. 우리 아버지가 폐암 걸렸어. 폐를 도려냈어. 그럼 내가 빚을 갚아야 돼. 이러면 객관성 무너집니다. 무너지죠. 제2 아버지가 화자여도 안 되고 제2 어머니가 화자여도 안 되고 제2 누나가 화자여도 안 돼요. 어쨌든 제2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려면 제3자, 제2의 여자친구가 화자일 수는 있죠. 그래야 거리를 두고 이 사건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겁니다. 화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만약 어떤 소설을 쓰려고 그러면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화자를 세우면 좋겠죠. 그게 좋습니다. 글과 화자의 거리,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객관성. 이게 왜 글은 왜 주관적이 되면 안 되냐? 왜 객관적이어야 하는가? 그건 거리. 왜냐면요,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 독자를 생각해 보면 편한데 독자들이 제3자니까요. 이 사건과 관계가 없잖아요. 남 얘기잖아요. 남 얘기인데 너무 감정을 실어서 써. 뭐 그럴 수 있지만요. 소설은 일기가 아니잖아요. 남 얘기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 자, 나는 그것을 골똘히 생각해 볼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좀 사나운 심정이 되었다. 사나운 심정이 되었다. 제인의 부모님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일 뿐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았을까?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빚을 떠안으면서 딸들에게 짐을 지운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을까? 자신들의 양심과 도덕에 따랐지만 딸들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부도덕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아주 정확한 문장. 저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 했겠죠. 빚을 자식들한테까지 대물림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자신들의 알량한 도덕심 때문에 차라리 그때 도망쳤더라면 잠깐 부끄럽고 말지. 빚을 수십 년 동안 갚았잖아요, 평생을. 근데 그 세월 잠깐 그냥 도망쳤어도 괜찮았겠다. 화자의 말대로. 내가 두서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당사자가 어쩌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야. 아, 이 문장.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야. 이해하는, 체념하는 문장. 그리고 그대로 도망을 가서 살았다면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을걸? 제인은 그렇게 말했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다. 제인의 부모님이 도망을 결심했다면 제인은 나와 같은 고장에서 살지 못했을 것이고 고교 동창생인 우리에게는 어쩌면 접점이 없었을지도 몰랐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납득은 하면서도 당시를 상상하면 한숨이 나왔다. 그죠? 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인의 아버지가 태어난 날에 제인의 누나들은 어쨌든 빚 얘기가 나왔어요. 제이 아버지 아프고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빚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판단과 이에 맞서는 나의 판단, 신세대의 판단.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올까? 이런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인의 아버지가 태어난 날에 제인의 누나들은 다시 그 집에 모였다. 다시 모여. 아까 우리 손잡고 기도하던 모습 기억나시죠? 제인은 누나들과 돈을 모아서 환자가 드러눕고 일어나기 편하도록 전동으로 작동되는 침대를 사서 방에 넣어두었다. 제인의 아버지가 그 위에 앉자 제인의 누나들은 한 번씩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우리 아버지, 한번 안아봅시다. 그의 조그만 머리가 이제는 그보다 더 크게 자란 딸들의 품에
한 번씩 묻히는 광경을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내 부모님과 한 번도 그런 포옹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내 부모가 서로를 그렇게 포옹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다. 어렸을 적부터 그들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부모님 간에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제인애를 수차례 들락거리면서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어떤 밤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질투했던 것이 바로 그런 광경이었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내가 그들로부터 나눠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몰랐던 어떤 것이었다. 자, 이 문단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문단이 나오고 이건 분명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문단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근데 바로 뒤에 어떤 문단이 오냐면 보통의 작가, 뭐 보통의 서술자라면 비판하는 내용이 주장창 나오겠죠. 그 강도를 점점 세게 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제 아버지가 태어난 날 아버지 전동 침대 사드리고 그 아버지를 누나들이 한 번씩 끌어안아요. 우리 아버지 한번 안아봅시다. 이렇게 얼마나 따뜻한 장면입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질투했다. 자, 이 흐름, 놀랍지 않나요? 화자가 객관성을 잃지 않고 있어요. 화자의 시선이 넓습니다. 놀라워요. 이런 구성. 아버지가, 자,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갔다라, 비판하는 흐름으로 갔다라면 부모님을 비난하는, 부모님, 제인의 부모님이 미워지도록 독자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하지만 제인의 부모님이 사랑스러워지도록, 자식들은 절대 제인의 부모님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아주죠. 이게 가족이죠. 이게 가족입니다. 한국의 가족이죠. 제인의 아버지는 그 뒤로 집에 머물면서 투병했다.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행이었으나 수술 부위에 자꾸 문제가 발생했다. 폐를 드러낸 자리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상태였고 시간이 지나면 차츰 몸을 구성하는 다른 물질들로 채워지는데 그 사이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차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다. 말 그대로 폐가 텅 비어 있고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차츰차츰 채워진대요. 관리를 위해 옆구리에 구멍을 뚫고 뱃으로 삼아 짤막한 관을 박아두었는데 새로 돋아나는 살 때문에 그 길이 자꾸 막혔고 그게 완전히 막히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다. 담당인의 재생력이 좋은 것이고 그건 좋은 징조라는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지만 염증도 빈번했다. 제인의 아버지의 옆구리는 날씨, 습도, 기분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2달에 한 번씩은 재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몸이 붓고 열이 나고 그러면 내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그때마다 입원해서 수술이나 다름없는 과정으로 검사를 했다. 아물만 하면 열고 아물만 하면 여는 과정이었다. 제인의 아버지는 그간에 부쩍 지치고 여유였는데 그보다는 어깨 통증과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종일 그를 돌보는 제인의 어머니의 피로가 더 심각했다. 지치고 우울하다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귀로 들렸다. 그즈음 제인의 어머니가 제인의 아버지를 향해 던지는 말은 곁에서 듣기에도 주눅이 들 정도로 거친 경우가 많았다. 이 부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취재를 통해서 잘 한 거죠. 잘 한 거고 묘사를 잘했죠. 근데 왜 하필 아버지의 폐가 아팠나? 이건 뭐 작가가 설정한 건데요. 폐를 드러내고 거기에 이제 새 살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모든 것들이 알레고리이기도 해요. 상징이죠. 어떤 상징인가? 이 아버지가 아픈 부위도 상징이에요. 일종의. 폐가 아프다. 폐가 아프고 폐를 드러내고 거기에 어떤 살들이 여무는데 그게 막히면 자꾸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열고 다시 닫고 열고 다시 닫고 그랬단 말이죠. 아물만 하면 열고 아물만 하면 여는 과정이었다. 이게 지금 아버지 이 집안이 빚이 있는 이 상황.
아물만 하면 열고. 어떤 건지 좀 이 자체가 상징이죠. 아 내가 빚이 있고 참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그게 아물만 하면 상처가 다시 덧나고 아물만 하면 다시 열고 이게 실제도 그렇지만 이게 상징적으로도 작용을 하는 거죠. 제인의 어머니는 점점 예민해지고 제이가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한 것은 어느 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수목원에 가자고 제이는 말했다. 부모님과 텔레비전을 보다가 수목원을 보았는데 저런 근사한 곳에 소풍 가고 싶다고 제인의 아버지가 말했고 제인의 어머니가 그 즈음 드물게도 공감했다는 것이었다. 두 분이 여태 여행을 함께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안 것도 처음, 아버지가 먼저 어딘가에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한 것도 처음이라고 제이는 말했다. 제이는 수목원을 몇 군데 알아보았고 수도권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는 큰 수목원을 골랐다. 삼림 보호를 위해 관람객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숲으로 사전에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는 곳이었다. 거기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하면서 제이는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가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수목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자, 이래서 수목원에 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수목원에 가면서 본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메인 서사죠. 그걸 위해서 이제 배경 설명하고 등장인물 소개하고 그게 이제 앞에 전반부 파트인데요. 자, 수목원 왜 가게 되었나? 요런 이야기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 부모님 장사하는데 평생 여행도 안 가봤고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 많죠. 부모님 중에서는. 그래서 오랜만에 아버지도 아프니까 한번 여행이라도 가보자. 그래서 수목원에 가기로 한 거죠. 충분히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수 있어. 자, 여기까지를 일단 1부로 하고요. 2부에서는 이 본격적인 사건이 나오는 이 뒤에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